자, 이제 그 절반을 지나서 이제 후반부로 이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 걱정은 지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너무 이제 많은 방대한 양들을 많이 다루다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지치거나 공부하기 싫어질 수 있는데요. 조금 지치지 않았으면 좋겠고, 지치는 걸 조금 막기 위해서라도 여러 가지 사례들을 들어가면서 천천히 이야기들을 조금 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자, 25번째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 지난번 시간에 그 뇌하수체 전엽하고 후엽과 관계되어 있는 중요한 호르몬들이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그것을 그 양리적으로 이용해서 어떤 임상 상황에서 사용을 하는지, 그리고 부작용에 대한 설명들을 쭉 드렸다면, 오늘은 그 뇌하수체 호르몬들이 이제 타겟 중에 하나인 갑상샘의 이제 여러 분비를 자극하는 호르몬들이 이제 뇌하수체에서 왔을 때 분비되는 갑상샘 호르몬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 분비 과정에 대한 설명들을 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갑상샘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을 할 때 기능이 항진되어 있는 경우 또는 기능이 저하되어 있는 경우에 어떤 약물들을 쓸 수 있을까? 갑상샘 기능이 항진되는 경우는 예기치 않은 분비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종양 같은 것들이 이런 일들을 벌이게 되고요. 기능 저하 같은 경우에는 갑상샘 종양 같은 것들이 그 진단을 통해서 검사가 되면 그게 따라서 이제 약물 치료를 할지 수술 치료를 할지 결정을 하게 되는데, 수술 치료를 하게 되면 절제를 하게 됩니다. 생명에는 절제하더라도 큰 지장이 없기 때문에요. 그래서 갑상샘을 절제를 하게 되면 기능 저하가 일어나는 것하고 이제 같은 일들이 벌어지게 되죠. 이제 그랬을 때 쓸 수 있는 약들이 뭐가 있는지 설명을 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갑상샘 호르몬의 생합성을 보게 되면 요오드를 갖고 있는 호르몬입니다. 지금 갑상샘을 그리게 되면 나비 모양으로 이제 그 우리 목젖 옆쪽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모습을 그릴 수 있는데요. 그 여기 있는 그림은 여기 있는 상황들을 떼서 확대되어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제일 바깥쪽은 그 혈액에 있는 플라즈마가 될 거고요. 그 플라즈마에서 여기 있는 세포, 사이로이드 셀을 통해서 그 안쪽에 있는 콜로이드 상을 이루고 있는 형태로 들어와서 작용을 하고 합성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죠. 요오드가 있는 그 음식들을 먹게 되면 거의 95% 이상 이 그 사이로이드에 들어와서 축적이 됩니다. 사이로이드의 축적이 충분하다 싶으면 먹은 요오들은 다 오줌과 대변으로, 주로 이제 오줌으로 그 나가게 되는, 배설되는 형태를 띠게 되죠. 그리고 이 요오드라고 하는 녀석은 방사능에 의해서 쉽게 동위원소로 바뀌는 특징들을 갖고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요오드가 주로 이제 많이 있는 곳이 다시마라든가 미역, 이런 유에 이제 굉장히 많이 있게 되는데요. 예전에 이제 후쿠시마에 일본에 있는 그 원전이 폭발 사고나 방사선 유출이 됐을 때 그 근처에 있는 그 여러 이제 수산물 같은 것들을 수입을 금지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게 방사능 조사가 돼서 동위원소가 되는 물질들을 함유하고 있는 것들을 먹게 되면 이 동위원소가 우리 몸에 들어와서 갑상샘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겠다 라고 하는 판단들 때문에 이제 그런 조치들을 취했던 거였죠. 그러면 이제 요오드가 그 플라즈마에 들어와서 이온화되어 있는 형태가 사이로이드 셀을 통하면서 페록시데이즈에 의해서 환원이 돼 가지고 이런 그 요오드
가 됩니다. 이렇게 요오드 된 게 콜로이드 상으로 들어오게 되면 이제 어떤 일들을 일어나게 되냐면 콜로이드 안에는 타이로신 레지두라고 하는 티로글로불린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렇게 각각 존재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티로글로불린에 요오드를 결합시키는 일들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것을 아이오다이네이션이라고 하는 요오드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쪽에 있는 장기에 요오드가 없던 것들이 요오드를 결합을 해서 이렇게 요오드가 결합되어 있는 티로글로불린이라고 하는 것들을 만들게 되고요. 이 티로글로불린은 그 콘덴세이션이라고 하는 축합 과정을 통해서 그 두 개가 쌍으로 축합이 되는, 떨어져 있던 것들이 축합이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콘덴세이션 과정을 겪게 되고, 이 콘덴세이션 과정을 겪고 있는 갑상생 호르몬들이 이 사이로이드 클로이드에 축적이 되어 있다가 필요하다라고 판단이 되면 분비 자극을 받게 돼서 이 녀석들이 분비가 되는 그 일들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분비가 될 때 그 요오드가 이런 티로글로불린이라고 하는 것에 몇 개가 붙어 있는가에 따라서 요오드가 3개 붙어 있으면 T3 제제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요오드가 4개 붙어 있으면 티록신이라고 해서 T4 제제라고 부릅니다. 그 생리적으로 그 살펴보게 되면 T4하고 T3가 얼마큼 비율로 나오는가 라고 하게 되면 3대1 정도의 비율로 나오게 됩니다. T4가 3배가 더 많은 양으로 분비가 되죠. 우리 몸에서 그 갑상생 호르몬이 그 각각에 있는 조직에 가서 또는 우리 생체 안에서 어떤 작용을 하게 되냐 하면 정상적인 성장과 성숙의 반응들을 일으키게 되고, 이러한 작용들은 대부분 T3에 의해서 이 반응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그 T4 형태로 많이 나오니까 떠돌아다니다가 조직에서 필요로 할 때 T3 형태로 되는데, 만드는 방법은 요오드 한 개를 떼버리면 T3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우리 생체에서 갑상생 호르몬들이 만들어지고 다루어진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겠죠. 자, 그러면 이런 갑상생 호르몬들이 정상적인 성장과 성숙들의 작용을 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합성이 돼서 분비가 되는데, 기능이 저하돼서 갑상생 호르몬이 적어졌다 또는 만들지 못한다 라고 하게 되면 맥이 되게 느려지고요, 정신적 또는 육체적 지체 현상이 일어나게 되고, 면역력이 저하되고 모든 것이 하기 싫은 상태로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갑상생 호르몬이 기능 항진이 일어나게 되면 그 신경과민이라든가 또는 진전 또는 체력 소모가 되기 굉장히 빨리 되는, 또는 빠른 맥들이 뛰고 때에 따라서 그 심장의 이제 맥박이 이제 부정 리듬을 못하는 부정맥 현상 같은 것들도 일어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런 상황들을 이제 전체적으로 고민을 하신 연후에 다음 사항들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갑상샘의 그 기능이 저하된다. 이유는 자기 그 면역 파괴 때문에 갑상생 기능들이 저하되기도 하고요. 또는 그 여러 건강 검진 상황에서 갑상샘의 이제 종양 같은 것들이 또는 종양이 될 가능성들이 있기 때문에 갑상생 절제에 대한 부분들을 하게 됩니다. 그 나라마다 이 절제를 어느 정도에서 그 우선 선택해야 되는 치료 방식으로 할 건가에 대한 정하는 것들이 뭐 의사들에 대한 의견들에 따라서 조금 설왕설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마찬가지인 것 같고요. 중국은 어떤지 조금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그 갑상선을 절제를 했거나 또는 자가 면역 파괴 때문에 갑상선 기능이 저하되는 형태가 될 수 있죠. 어떻게 진단을 하느냐, 그 갑상생 호르몬들이 그 충분히 나오지 못하게 되면 그 호르몬을 분비하라
라고 하는 명령 체계가 계속 가동을 하겠죠. 뇌하수체 전엽에서요. 그 전엽에서 나오는 그 명령 체계 중에 하나가 티로트로핀이라고 하는 TSH입니다. 그래서 TSH가 혈중에서 상승된 형태로 진단이 된다고 하면 저 TSH가 그 명령을 보내는데도 갑상선 호르몬이 안 나오고 있는 상태구나 라는 것들을 인지할 수 있어서 갑상선 기능이 저하됐구나 라는 진단들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그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이런 상황에서 고민한다 그러면 T4하고 T3 제제가 3대 1로 우리 몸에서 나오니까 양약자들이나 의사들이 선택하는 제제들은 요 비율로 있는 약들을 먼저 사용을 하려고 노력을 했겠죠. 왜냐하면 생리적인 메커니즘 그대로 따르는 것들이 좀 더 유용하지 않을까에 대해서 그래서 그 리오트릭스라고 하는 제제들을 만들었습니다. 대체로 요 그 약들이죠. 근데 이것들을 쓰게 되니까 원하던 그 임상 효과들을 잘 얻지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대안으로 그러면 조직에서 그 반응성을 그 하는 반응을 조금 더 잘 일으키는 그 리오티로닌이라고 하는 T3 제제를 만들어서 사용했더니 이 녀석도 썩 그렇게 선호하는 임상 효과를 내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대신 그 레보티록신이라고 하는 T4 제제를 썼더니 그리고 이 녀석도 반감기가 적당해서 1일 1회 투여로 또 쓸 수 있는 약이기 때문에 선호되기도 합니다. 이 약을 썼더니 임상에서 잘 효과를 나타내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죠. 그 생각해 보면 사람마다 그 T3가 조직에서 어느 정도 필요한지에 대한 것들은 사람마다 조직마다 다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 몸에 T4 제제를 그 넣어준 다음에 이 녀석들이 몸에 돌아다니면서 필요할 때 요오드 한 개를 떼내서 T3로 만들어서 사용을 하게 되면 좀 더 임상에서 유효한 효과를 내는 게 아닌가 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 덕분에 갑상샘 기능 저하증 또는 갑상샘 그 종양 때문에 절제 수술을 받은 분들이 어떤 약들을 드시는지 한번 살펴보시면 레보티록신이라고 하는 T4 제제들을 사용하고 있음들을 알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세밀하게 들여다보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 갑상샘 그 호르몬 제제들을 주게 되면 그 생각해 봐야 될 문제들이 이 갑상샘 호르몬들이 간에 있는 그 P4P50에 의해서 대사가 일어나게 되고요. 그래서 간 효소에 대한 부분들을 인덕션 시키거나 또는 이니비션 시키는 약들하고 약물 작용에 대한 부분들을 검토할 필요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유도시키는 뭐 리팜핀이라든가 페니토닌 또는 그 페노바비탈 이런 인덕션 물질들하고 했을 때 이 호르몬에 대한 대사들이 촉진이 돼서 효과가 감소할 수 있다라는 것들이 생각해 봐야 될 문제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갑상샘 기능 항진증에 대한 부분인데요. 자가면역 질환인 그레이브병이 일반적인 원인이 되고 이런 원인들 때문에 갑상샘에 대한 기능들이 항진돼서 호르몬들이 이제 많이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이 호르몬들이 그 많이 나오게 되면 그 우리 몸에서 그 TSH라고 하는 명령 체계가 감소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갑상샘 기능이 저하되면 정상적인 TSH 범주를 넘는 높은 상승되어 있는 농도로 진단이 되고 갑상샘 기능이 항진이 되어 있으면 정상적인 TSH 농도보다 음성 데모긴 때문에 감소되어 있는 상태로 진단이 되게 됩니다. 갑상샘의 그
절제로 기능 항진에 대한 부분들을 치료할 수 있게 되죠. 이렇게 절제를 하게 되면 오히려 이제 갑상선 호르몬들을 레보티록신이라고 하는 티포제제들을 드시는 형태로 이제 치료가 연속화될 거고요. 절제를 할 때 수술적으로 절제하는 방법들이 있고요. 또는 그 방사능 요오드 같은 것들을 줘서 수술에 적합할 정도로 줄인 다음에 수술을 할 수도 있고 죄송합니다. 또는 그 방사능 요오드로 갑상선 기능을 저하시킬 정도로만 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갑상선 호르몬 합성 억제하는 그 프로필티오우라실이라고 하는 PTU 제제들하고 그 메치마졸이라고 하는 제제들이 있습니다. 이 제제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보시게 되면 요오드가 들어오게 되면 이 그 티로글로불린에 요오드를 붙이는 그 아이오다이제이션 요오드와 반응들을 한다고 했죠. 이 반응들을 억제시키는 데 작용을 하게 되고, 두 번째는 이 두 가지를 그 축합시키는 콘덴세이션 작용을 하는데, 이 작용도 억제를 해서 갑상선 호르몬 합성을 억제를 하게 됩니다. 특징적으로 PTU 같은 경우는 또 한 가지 역할을 더 하는데, PTU는 T4가 T3로 되는 것도 억제를 하는 굉장히 강력한 효과를 가진 제제입니다. 그래서 PTU하고 메치마졸을 정리를 하면 요오드화 과정과 콘덴세이션 축합 과정도 억제하고, PTU는 T4에서 T3 전환도 차단을 하는 녀석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갑상선 호르몬의 그 저하에 대한 부분들을 보게 되면 PTU가 그 메치마졸보다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하이퍼사이로이즘을 조금 더 효과적으로 치료하는 그 조금 강한 약물들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메치마졸을 그 갑상선 기능 항진증에 조금 더 이제 그 선호하는 측면들을 보시게 되면, 반감기가 메치마졸이 조금 더 길게 되고요. 부작용 발생 빈도가 조금 낮은 측면들이 있어서 메치마졸을 PTU보다 약간 선호하는 측면들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갑상선 기능 항진에 오히려 바깥쪽에서 그 아이오다이드를 높은 농도로 그 주게 되면 엘리베이트 된 아이오다이드가 마찬가지로 요오드화를 방해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높아져 있는 그 아이오다이드가 그 분비하는 것들이 불필요하다고 판단해서 분비를 차단하기도 하게 됩니다. 이런 식의 그 갑상선 기능 항진에 대한 약물 요법으로도 적용을 해볼 수 있게 됩니다. 문제는 메치마졸 같은 경우는 그 기형 유발 위험성들이 있어서 그 임신 첫 3개월 동안에는 그 PTU를 권장하는 측면들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런 것들을 조금 잘 그 고려를 해서 갑상선 그 기능 저하 또는 갑상선 기능 항진에 대한 부분들을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요오드가 충분히 콜로이드에서 그 충분한 양을 잊게 되면 추가로 섭취된 요오드는 콜로이드에 저장되는 게 아니라 배설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뭐 재미있게도 그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터졌을 때 김이나 다시마 뭐 이런 것들을 미리 그 사놓는 일들이 조금 벌어진 적이 있습니다. 근데 더 재밌게도 그 한국 같은 경우에는 요오드가 들어있는 음식을 뭐 굉장히 많이 먹는 편에 속해서 뭐 국제 영양 권장량을 하루의 요오드 섭취량들을 뭐 나타낸 지표가 있는데, 한국 사람들이나 또 뭐 동양 사람들이 거의 비슷하겠지만 거의 뭐 200배 이상 많이 그 먹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그 뭐 요오드나 갑상생 호르몬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뭐 이런 이야기들을 추가로 드렸던 거고요. 방사능 요오드를 기능 억제를 하기 위해서도 사용하기도 하기 때문에 방사능이 있는 요오드가 아무래도 이제 몸에 들어와서 섭취가 되고 그 갑상생 콜로이드에 그 축적이 된다 그러면 갑상생 암 같은 것들이 발생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한 소지들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요오드라고 하는 게 그 방사능에 의해서 동위원소화가 쉽게 되는 원소들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좀 주의할 필요는 있게 되겠습니다. 자, 뭐 조금 이해를 돕기 좀 자세하고 충분히 설명하려고 좀 노력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게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지치지 않고 공부하는 동기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럼 이제 연습 문제를 한번 살펴보시죠. 그 29세 여성에게 그 TSH라고 하는 것들을 양들을 분석을 했습니다. 그 뇌하수체 전엽에서 나오는 사이로이드 호르몬을 분비하라 라고 하는 뇌하수체 전엽 호르몬 중에 하나이죠. 이게 그 정상은 0.5에서 4.7 정도인데 이거보다 높게 나왔네요. 즉 TSH가 정상보다 높다. 이러면 뭐라고 말씀드렸죠? 사이로이드 호르몬이 잘 안 나오기 때문에 이 명령체계가 높아졌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갑상선 기능 저하가 일어났다 라고 보시면 되고, TSH가 정상보다 낮다 라고 하게 되면 갑상선 호르몬이 충분히 나오기 때문에 명령을 내릴 필요가 없다 라고 보시면 되니까 갑상선 기능 항진이 됐다라고 판단을 하시면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따라서 TSH 농도가 갑상선 기능에 대한 정상 유무, 기능이 저하되어 있는지 항진되어 있는지 판단하는 지표로 사용하는 녀석이다 라고 보시면 되죠. 결과적으로 진단을 했더니 정상보다 높았습니다. 그러면 갑상선 기능이 저하되어 있다 라는 것들을 알 수 있을 거고요. 갑상선 기능이 저하되면 그 어떤 그 약물 치료가 적당한지 임상에서 뭐 다양하게 해봤다고 그랬죠. T4 제제를 했을 때, T3 제제만 투여했을 때, 그리고 T4하고 T3 제제를 3대 1로 혼합해서 투여했을 때 어떤 게 그 좋았는지에 대한 설명들을 쭉 드렸고요. 우리 몸에서는 그 T4가 조직에서 필요할 때 T3로 전환이 돼서 요오드가 하다가 그 탈요오드가 되면 T3로 바뀐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전환이 돼서 주로 이제 조직에서 사용이 되는 측면들을 이용한다 그러면 주로 어떤 것들을 사용하면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임상적으로는 T4 제제를 썼더니 보다 효과적으로 갑상선 기능 저하 치료에 효과가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자, 이상까지 설명을 드렸으면, 자, 그러면 레보티록신이 지금까지 얘기했던 제제에 합당한 녀석인가요? 아니면 그 리오티로닌이 합당한 녀석인가요? 그 리오트릭스가 합당한 녀석일까요? 그리고 프로필 티오우라실이라고 하는 PTU가 합당한 녀석일까요? 가장 적절한 약물들을 한번 고민해 보면서 그 갑상샘 호르몬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에 대한 측면들을 같이 고려했으면 좋겠습니다. 임상에서 치료 효과뿐만 아니라 그 임상에서 선호하는 약물들은 복용하기 좀 편한가, 방광기 하루에 한 번 복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측면도 고려 대상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는 그 부작용 같은 것들이 뭐 참을 만한 정도로만 벌어지는가 아니면 경미한가, 이런 부분들도 임상의 그 적절한 약물 판단 요소 중에 하나이겠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약효만, 부작용만
보는 게 아니라 복용 편의성까지도 고려 대상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